발로 쓴 칙칙한 기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시장을 읽는 남자 이주호 앵커입니다. 자, 오늘도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 바로 이분입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선교 박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김선교 박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 저는 이게 박사님이라고 하면 이제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 생각했었는데 이분을 보니까 왜 이렇게 젊으시지? 아니면 반면에 내가 늙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젊은 박사님께서 나오셨어요. 뭐 하시는 분이신지 일단 좀 기본적인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하는 분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그래요?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김 박사님을 처음 연락을 하게 됐던 게 네네. 제가 한데 그 수소전기차 관련한 취재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수소전기를 취재하다 보면은 이게 자동차 얘기가 아니네 싶은 단계가 가게 돼요. 전기차에 그럼 전기가 얼마나 들어가냐, 뭐 수소전기에 전기를 어떻게 공급할 거냐, 네. 이러다 보면 그 전기를 뭘로 만들 거냐, 석유로 만들 거냐, 천연가스로 만들 거냐, 원자력으로 만들 거냐.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야? 이건 에너지 산업이네? 이건 아니지. 아니야? 이거 내가 취재할 수 있는 게 아니네. 네. 그러다가 이제 김 박사님하고 이제 알게 된 건데. 네네. 그러니까 김 박사님이 오히려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하게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계실까? 그리고 나한테 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줄까 봤더니 네. 이분이 본업이 이게 아닌 거야. 아, 그래요? 이게 전력산업이라는 거는 굉장히 전문가들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외부적으로 뭔가 잘 쉽게 설명을 잘 안 해주려고 해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김 박사님은 전에 이제 한전에서 실무적인 경험도 많이 쌓으시고 이번에 연구소에 나와서 이제 자기 본업을 하면서 뭐 취미로 뭐 논문도 좀 쓰고 취미로 이렇게 뭐 에너지 전환, 전력 산업의 미래 이런 책도 내고 책도 내시고 이래서 이게 전력 산업에 대해서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한전이 아니라 박사님이 아닐까 해서 전기 얘기 좀 여쭙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어떻습니까? 소개 마음에 드세요?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럼 뭐 그러니까 전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전력 산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전력 산업이 예전에는 이제 다른 산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산업이었는데 네네. 미래에는 그 전력 산업 그 자체가 어떤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되거나 새로운 산업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뭐랄까요, 기대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력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좀 해보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탈원전 정책도 사실 그 관련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미래 가기 전에 탈원전 한번 살짝 건들고 가볼까요? 탈원전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정책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글로벌하게 국가별로 이렇게 차이도 있고 막 그런데 그 탈원전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흐름은 좀 어떻게 진행이 좀 되고 있어요? 그걸 세계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우리나라로 한정해서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하세요? 일단 세계적으로 가시죠. 예. 네. 사실 이제 그 탈원전이라는 건 원래는 탈핵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다시 말하면 그런 핵분열이라는 걸 이용한 그 에너지라는 그 개념이 사실상 무기를 위해서 개발됐거든요. 그렇죠. 알스 신작으로 뭐 맨하탄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데에서 무기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무기가 실질적으로 사용이 돼서 어쨌든 일본에서 그런 두 차례 발사가 있었고 황폐화를 겪으면서 그런 과학 기술자들 사이에서 핵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있었고요. 내가 무기를 만들고 있구나 이런. 그렇죠. 그리고 50년대부터 이제 탈핵 운동이 지속이 됐고 그런 와중에서 환경 운동가들은 이제 핵의 위험성, 그런 핵의 본질적인 위험성에 대해서 핵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고 그런 반전주의자들과 어떤 환경 운동가들의 그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대안 에너지였거든요. 고유가를 위해서 원자력을 활용을 해야 된다. 그때는 지금 재생에너지처럼 원자력은 새로운 기술이었고 대안적인 기술이었는데 뭔가 좋다 느낌이 대안 에너지라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원자력이 성장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커지려는 그 시기마다 대규모 사고가 터졌어요. 예를 들면 체르노빌을 생각을 하면 대표적인 사건이죠. 대표적인 사건이죠. 정말 그 우크라이나인가요? 우즈베키스탄 그 지역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랄까요, 안 좋은 그런 현상들을 집약한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전형적인 케이스잖아요. 네. 뭐 사고 자체도 부적절했고 사고 처리도 부적절해서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그런 원전 붐이 싹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원전들 대다수가
평균 수명이 한 27년인가 30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길진 않네요. 그러니까 사실 원전 자체가 50년대, 60년대에 만들어진 개념이니까 네. 최초의 원전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어떻게 보면 원전이 그 되게 전 세계에 있는 원전이 신규 원전보다 노후화된 원전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개발을 해야 되겠구만. 그렇죠. 근데 그런 원전이 사고가 터져서 이제 또 이제 그 더 이상 짓지 않고 일부 국가가 이제 우리나라가 해당되는 거죠. 네네. 산업 발전을 위해서 에너지가 갈급한 국가들 그런 위주로 이제 원전들이 보급되다가 또 쓰리마일 아일랜드 사고라는 또 원전의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나요. 그건 어디에서? 미국에서 일어난 사고거든요. 근데 원전 업계에서는 오히려 원전이 사고가 나도 안전하다는 걸 의미한다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네네. 원전이 한번 사고가 나면 정말 치명적이구나라는 그런 네네. 이미지가 있어서 또 원전의 어떤 발전이 또 정체가 돼요. 최근에 후쿠시마 근데 이제 후쿠시마 직전을 생각하면 얼마 전까지 녹색 에너지. 녹색 에너지도 있었고 네. 원전 르네상스라는 말이 있었어요. 아. 근데 르네상스라는 말 자체가 네. 살려내야 된다는 그런 산업계의 절박함이잖아요. 네네. 그때 막 한국전력 그 무거운 회사가 막 상한가도 가고 막 네.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죠. UAE 네. 원전 두산 수출을. 인프라코, 두산중공업 뭐 아주 신나게 주가 날아가던 2011년 직전. 네. 그때 참 우리 MB의 영도력하에 화려한 나른함을 보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그 생각해 우리나라 보면요. 입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후쿠시마 이전까지는 원전에 대한 별다른 생각들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네. 다만 이제 그 여기 이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그쵸, 이유가 그렇죠. 수도권에 원자력 발전소가 없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르거든요. 기장이라든지 그런 데. 그 고리 원전에서 해운대까지의 직선 거리가 한 몇 킬로 정도 되는 걸로 아세요? 전 잘 모르는데 꽤 멀리 떨어져 한 2, 있잖아요. 30km는 20킬로 정도 돼요. 응. 근데 그럼 부산 사람들은 뭔가 원전 사고, 그러니까 원전도 기계이기 때문에 네. 또 사람이 만지기 때문에 사실 뭐 인터넷에 뭐 구글에 원전 비리, 원전 사고 치면은 뭐 크고 작은 사고들이 쭉 나오거든요. 네네.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 무언가 그 불안감이 더 커지고 그런 이미지가 되면서 불안해하는데 후쿠시마 사고가 정말 큰 임팩트를 남겼죠. 그렇죠.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그런 해일에 의한 원자력 발전이 붕괴되는 걸 구경을 했는데 사람이 구경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고 네. 목격을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 부산 사람들이나 경남 지역 중심으로는 되게 반대 여론이 점점점 더 커지고 국민 입장에서도 그런 원전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시선이 더 설득력을 얻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가장 최근에 대선이 있었을 때 예. 그 4명의 후보들 중에 3명이 동일한 생각을 가졌어요. 네, 신고리 오륙포기를 일단 정지시키고 건설을 중단을 해서 네. 향후 질지 좀 판단해 보겠다. 그리고 원전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는 말을 3명의 대선 후보가 했다는 거는 사실은 경남 지역 제가 그건 추론하는 건데 예. 네네. 경남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또 고리 사람들과 부산 사람들은 또 별개로 봐야 되는 게 고리 사람들은 이건 생계수단이고 그렇죠. 생존수단이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고리에서는 오히려 원전에 대한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일자리의 문제니까. 일자리의 네, 문제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있었고 사실 이제 그런 후쿠시마 이야기를 하면 사실 저는 이제 CNN인가 BBC 기사가 쓴 칼럼을 읽었는데 예를 들면 후쿠시마에 가서 이제 그 발생한 지 꽤 시간이 지났으니까 지금 세슘이나 소위 말하는 그런 위험한 그런 요소들에 대한 수치를 방사능의 수치를 재보면 안전하다 나온다. 근데 거기에 가서 너가 가서 살래? 라고 말했을 때 못 살죠. 못 살죠. 그게 사실은 원전에 대한 그 인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공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네. 과학에 대해서 그래도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많은 그런 문헌들을 읽은 사람이지만 저 역시 그렇게 묻는다면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그렇다면은 이걸 과학의 문제라고 치부해서 너는 과학적이지 않으니까 말이 안 돼라는 그런 거보다 원전은 어떻게 보면 사회과학 인식의 문제로 네네. 조금 더 폭넓게 토론과 좀 그런 바라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전력 산업이라고 굳이 명명을 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원전을 짓느냐 마느냐를 결정했을 때에도 사실 결국은 가격으로 귀결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원전을 포기하게 됐을 때 그럼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전기 요금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대안으로서의 재생에너지. 그렇죠. 대안으로서의 재생에너지도 그러면 지금 원전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뭐 태양광이라든지 주력, 뭐 수력, 조력 이런 것들이 가격이 낮냐? 사실 그게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가격으로 귀결이 됐단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우리가 미래의 전력 산업을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원전이 아닌 다른 어떤 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과연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요즘에 그 뭐 태양광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뭐 조력도 있고 이렇지만 그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잖아요. 지금 어때요? 어느 정도예요? 수준이? 사실 그 부분을 간헐성이라고 부르는데요. 네네. 사실 이제 그거는 그냥 발전원의 특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비가 오는 고 흐린 날에는 좀 발전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날씨가 맑은 날 그리고 오후에 있는 해가 소위 말하는 중천에 떠 있을 때는 발전량이 높고 밤에는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자연스러운 특징이고 풍력 같은 경우에도 바람이 불고 안 불고는 어떻게 보면은 자연이 결정하는 문제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인 기저에 깔린 어떻게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이제 설치비는 들지만 대신에 운영비는 들지 않는다. 그렇죠. 뭐 유지 보수 비용이나 이런 비용은 들긴 하겠지만 일단 설치라면 어떻게 보면은 그 좀 꿈꾸는 에너지, 무한 에너지다. 그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력 산업의 발전 방향을 생각을 하면 네네. 사실 그 최근에 이제 연구하는 그런 이제 연구를 한다는 건 20-30년 미래를 보고 연구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간헐적인 특성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라 간헐적인 걸 당연하다고 하지만 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를 변동성 높은 재생에너지라고 별도로 부르거든요. VR이라고 Variable Renewable Energy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이 뭐 많게는 50%, 30%, 뭐 극단적으로 100% 간다라고 했을 때 네. 그래도 전력 공급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것들을 구축하는 데에 이제 모든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전력 산업계에 있는 전문가들이 매달려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해는 안 뜨는 해를 뜨게 할 수도 없고.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전력 산업을 되게 긴 호흡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50년 뒤 미래거든요. 50년이요? 왜냐면 근데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탈원전이라고 말을 했지만 탈원전을 하면 왠지 느낌이 지금 있는 원자력 발전기 다 꺼. 탈원전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탈원전은 50년 훨씬 뒤의 미래예요. 사실은 지금 이제 저는 그래서 사실 이번 정권의 에너지 정책 방향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합리적인 부분도 있고 아니면 반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장 아쉬운 게 그런 에너지 발전 방향으로 말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탈원전만 이슈화돼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탈원전을 선언했지만 지금 원자력을 짓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석탄 발전소도 짓고 있어요. 그렇죠. 짓고 있죠. 짓고 있죠. MB 때 계획한 게 지금 짓고 있으니까요. 후행적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17년도에 지금 원전이 24개가 있거든요. 근데 2022년 5년 뒤가 되면은 27개가 돼요. 늘어나는군요. 늘어나는구나. 그리고 30년이 되면 18개가 되는데 이제 그 사이에 또 재밌는 건 석탄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우리 당장은 사실 뭐야?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당장 이제 제가 관심을 갖는 영역은 정책 자체가 나중에 만약 예상이 틀렸을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대정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있을까라고 하는데 일단 시스템 안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10년은 유지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10년 동안 유지를 했을 때 크게 이제 전력 시스템에 정전이 된다든지 문제는 발생 안 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전력 산업의 미래라고 이야기할 때 좀 어떤 부분들을 좀 그러니까 목표는 어떤 걸 가지고 있고 뭐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나요? 사실 이제 미래라고 얘기를 할 때 일단 에너지 전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에너지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과거에 2차례 정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에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을 했을 때
나무나 그런 직접적인 소위 말하는 정말 그때도 재생에너지죠. 네네네. 목재나 이런 걸 사용을 하다가 석탄을 발견을 했고 네. 그 석탄을 활용을 해서 이제 증기 동력까지 얻고 이런 부분에 대한 에너지 전환이 있었고 그 과정이 100년 넘게 걸렸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나무에서 네. 석탄으로. 네. 그리고 석탄을 사용을 하다가 이제 석유를 발견을 하고 그리고 가스도 발견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과정 안에서 전기라는 거를 이제 뭐 우리가 아는 에디슨이 만들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들이 번지게 되면서 이제 가스를 직접 쓰거나 석유를 쓰거나 아니면은 전기를 쓰거나 전기를 만드는 방식으로 원자력을 쓴다든지 이렇게 전환을 한번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에너지라는 거의 과거의 전환은 경제 성장이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뭐 지금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인데 우리가 진짜 인정받는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3차도 지금 진행 중이라고 보시는 분도 그렇죠. 있고 네네. 소위 말하는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것들이 에너지로 이루어졌고 그런 에너지는 정말 더 많은 에너지를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 방향으로 왔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게 가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직면한 게 환경에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아, 그랬죠. 네. 그냥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을 해서 빨리 경제 발전을, 경제 성장을 이루는 그런 주요한 인프라로 있었는데 말 그대로 땔감이죠. 경제 성장을 위한 땔감으로서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점점점 뜨거워지는 지구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기후 변화라는 정말 그런 인류가 앞으로 지속 가능할 것이냐라는 그런 거대한 문제에 부딪히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문제의 이슈는 뭐 20-30년 전부터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했었는데 사실 그러한 어떤 사회적인 인식, 우리가 모두 다 그런 탄소 배출을 줄이고 그런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해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얻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에너지 전환의 가장 큰 축이고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기술의 발전이랑 결합돼서 지금의 어떤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젠다 자체, 그러니까 세 번째 어떤 에너지 전환의 아젠다는 환경적인 요인인 거고 이거를 뒷받침하는 건 어떤 기술적인 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사실 재생에너지 뭐 예전에 태양열이라는 게 있었죠. 네네. 근데 이제 최근에 태양광이 반도체를 활용하는 게 되는데 예를 들 그 이유가 재생에너지는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다만 경제성이 안 나오는 돋보기로 막 비닐 태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험실에서나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경제성을 획득하게 된 거예요. 기술 발전으로.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에너지가 된 거고 실질적으로 그런 경제성이 사실 이제 보조금이나 국가적인 정책에 따라서 이 보조금의 근거는 이제 전 세계적인 친환경적인 합의, 탄소를 줄이겠다는 COP21이라는 선언, 뭐 이런 것들이랑 겹치게 되면서 이제 재생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됐죠. 근데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경제성은 더 많이 확보가 되고 그런 선순환 곡선으로 어떻게 보면 재생에너지가 최근 10년 동안 정말 급성장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은 그 전에 웅진그룹 망할 때 또 태양광에서 망했다 그랬고 한화가 큐셀 샀을 때 그것 때문에 망한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엄청 팔려요. 그러니까요. 완전 격세지감을 느끼는데 그러면 그 재생에너지 쪽뿐만이 아니고 뭐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뭐 IT라든지 이런 걸 접목해서 가는 뭐 분산형 전원이나 이런 거는 어떤 흐름으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사실 이제 분산형 전원은 또 별개의 개념일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전력 시스템을 생각을 하면 현재 있는 시스템 중 가장 거대한 시스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스템 한 덩어리로 본다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근데 그런 중앙 집중형의 발전이 과연 효율적이냐, 더 이상 효율적일 수 있느냐라는 그런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일단은 중앙 집중 발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송전선로를 건설하려고 하면 엄청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농담 삼아서 한전의 전성기는 언제일까라고 하면 70년대에는 그 송전선로나 그런 전봇대를 집에 설치해주면 박수를 쳤거든요. 우리 집 전기 들어온다. 네네네. 맞아. 동네 이장님들부터 해줬으니까. 국가 유공자급의 대우를 받는 지역 유지 힘센 사람들 위주로. 근데 그건 전 모르고요. 근데 지금은 송전선로를 건설하려 그러면은 사람들이 왜 우리 동네에 송전선로를 짓느냐. 지하로 깔아주세요 이러죠. 아니요. 돈 줘요. 돈 준다고요? 네, 저희 저 동네에 어디 가보니까 이 고압 이거 있잖아요. 탑.
그거 했다고 동네 잔치해주고 막 그래요. 근데 그래도 반대를 하시니까요. 생각을 해보면 그런 사회적 비용이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거대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그런 사회적 비용을 고려를 했을 때 계속 지속 가능하냐라는 그런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분산전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그 경제성이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예. 태양광이라는 게 비용이 떨어지고 그렇다면은 자립해서 전기를 사용하는 게 어차피 송전 비용도 없고 그러면 그 지역에서 전기를 알아서 쓸 수 있고 필요한 전기만 중앙에서 갖고 온다면 네. 조금 더 경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면서 한 30-40년 전부터 분산 그 전력망에 대한 개념은 있어 왔는데 네. 이 그 30년 전의 어떤 그런 그림들이 이제 조금씩 실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수소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수소는 사실 재생에너지랑 관련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수소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그 권 기자님이랑 농담처럼 미래에는 전기를 생산하면 오히려 돈을 내야 될 수도 있어요라고 말을 드렸어요. 왜요? 맞아요. 예. 그러면은 뭔 소리야? 이렇게 무슨 되는데. 소리예요? 네. 근데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 10년 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30년 뒤가 될 수도 있고 50년 뒤가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론가들, 저 같은 이제 이론을 공부했던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오후 2시가 됐는데 재생에너지가 설비 비중의 50%인 거예요. 그러면은 네, 네. 일단 재생에너지는 어때요? 원가가 없으니까 무조건 전기 수요에 다 밀어내야 넣어야 네, 되죠. 네, 네. 밀어내는데 근데도 전기가 오버 남아. 제너레이션이에요. 네, 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벌금 내야죠. 벌금을 내던가 아니면은 물 끓인다 그랬는데 막 호수에다가 네, 그것도 막 맞아요. 진짜로. 네, 그래요? 맞아요. 호수에다가 그 꽂아갖고 막 끓인대요. 아니면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제 전력 저장 장치라는 ESS를 넣어서 전기를, 비싸잖아 그것도. 그러니까 전기를 저장을 하는데 ESS는 그러니까 30년 뒤에 싸질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럼 전력 저장 장치에 저장을 하는데 수소가 그게 유리한 게 수소의 형태로 전기를 저장을 하면 맞아. 예. 보관을 한 달 이상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아. 전력 저장 장치는 역시 배터리도 어떻게 화학 반응에 의해서 이제 날아가는 애들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네. 수소는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재생에너지가 정말 많은,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나 아니면은 그 어디가 될까요? 독일도 많다고.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피크 기간 때에는 오히려 지금부터는 전기 공짜로 저장시켜 줄게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이해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멘트를 좀 부탁드리면 어떨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전력 산업 자체 발전 방향에 맞는 정책이긴 해요. 현 정부의 정책은.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예,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잘한다는 것보다 아쉬운 부분은 물론 있을 수 네네. 있지만 방향성은 있고, 그렇다면은 이제 그런 전문가들이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각자의 가치를 증명을 하는과 동시에 네. 그런 정책적인 지속성이 필요하거나 반대로 변할 유연성이 있다면 그 각각에 대한 시나리오별 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을 하려면 결국에는 국민들이 그런 전력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소비자들을 우리는 그냥 전기 그냥 여름철에 겨울철에 전기요금 많이 내서 화가 나지 이 정도까지가 가는데 그 정도까지도 생각도 안 하는 사람도 대부분이 많은데 좀 자각하는 소비자가 될 필요가 있고요. 자각하는 소비자들이 모이면은 그런 행동하는 소비자가 돼요. 네네. 그럼 행동하는 소비자가 되면 정말 전력 산업을 직접 자기가 참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기회가 이제 과거에는 없었는데 이제는 자기 집에 태양광을 깔게 되면 그렇죠. 참여하는 소비자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전력 산업이 어떻게 변하느냐 따라서 자신이 어떻게 보면 전기를 안 써도 돈을 벌 수도 있거든요. 뭐 다른 개념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분야니까 쉽게 어렵지만 쉬운 부분도 있으니까 계속 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국민들의 관심이 많아질 때 그 국가가 좀 발전을 하게 돼요, 사실.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또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력 산업에 대한 이해를 또 우리도 함께 좀 높이는 차원에서 오늘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선규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